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친구들하고 이 중2병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모으기도 하고 또 그 사례를 이제 그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한 중2병의 유형을 10가지 정도로 나눴는데 그 10가지 유형 중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성교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늘은 그 이성교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 아이에게 이성친구가 생기면 이런 주제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애들이 이성교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성교제를 한다고 하는 아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낼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애가 이성교제를 하면 난 참 찬성이다 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네. 보통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 아빠들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기쁘다 이렇게 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딸 엄마가 손 드시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오늘이.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아들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회성도 좀 좋아지고 다양한 경험도 하는 애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러면 좋잖아 이런 생각인데 딸을 가진 엄마들은 그거보다 위험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손 드셨으니까 아이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부모님들께서 일단 원하는 분들은 훨씬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사반대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반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뭔가 걱정되는 게 있단 말이죠. 뭘 걱정하나?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성적?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엄마들이랑 아빠들이 다 니네 성적 떨어질까봐 싫어해. 그랬더니 애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이성교제 안 해도 공부는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얘기했고 더군다나 어떤 애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저 떨어질 성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성적 말고 걱정되는 게 있다면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아마 스킨십과 관련된 부분. 어제는 제가 어떤 고2 아들 아버님을 만나게 됐는데 두 분이 난 얘가 어디 가서 애를 낳아갖고 올까 봐 걱정했는데 얘가 애들은 다행히 학교를 잘 다니고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지금 다행스러운데 그 걱정을 정말 계속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걱정 중에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2병하고 사춘기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사실 이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이 빨라서요. 사춘기가 굉장히 일찍 시작됩니다. 보통 빠르면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시작되는데 딸들이 주로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걔는 아직까지 좀 어려요. 대신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들은 뭘 하느냐? 야동을 보기 시작합니다. 야동을 보기 시작하는 그 평균 연령대가 요즘에 이제 3학년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마음은 아직도 애기인데 야동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 아들들과 몸은 아직 신체적 성숙이 좀 덜 이루어졌지만 이 마음이 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들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짜증을 엄청나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연아 이렇게 부르면 원래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부른 거니까 응 하는 애인데 언젠가부터 지연 왜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한테 무슨 공부를 하라 그랬냐 뭐 심부름을 시키냐 그냥 부르는데 왜 짜증 부르는 거 자체가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왜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짜증만 내요. 그래서 사춘기가 보통 초3에서 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춘기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 시기를 부모님들이 내가 겪었던 사춘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들이 너무 이상하다. 이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거의 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중2병이라고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초등학생은 어찌됐든 아무리 사춘기라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고등학생은 이제 알아서 좀 정신 좀 차려요.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변화가 아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교복도 입어야 되죠.
선배, 원래 형아, 누나, 언니 이랬던 애들이 막 선배라고 막 무섭게 굴죠. 학생주임 선생님 있죠. 지켜야 될 것도 많죠. 적응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3학년들은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뭐 누구는 특목고 간다 그러고 누구는 어디 간다 그러고 뭐 내 아는 성적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조금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2학년은 학교 적응을 완벽하게 했고 아직 입시는 남의 일이고 그리고 저 꼴보기 싫은 3학년 저것들은 얼마 있으면 졸업하고 완전 내 세상이에요. 그리고 중2병이라고 하면서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가장 무관심하고 약간 내버려두는 게 중학교 2학년이에요. 1학년은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적응하고 시키고 3학년은 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2학년은 저것들은 이상해서 병이라 그래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은 아주 살판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 유럽 쪽에서는 중2병을 대입병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낀 학년들이 약간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2병이라고 했지만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신드롬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2병이 힘들다 하는데 애들이 중2병을 힘들어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다른 보통 병에 걸리면 주변에서 다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중2병에 걸리면 가장 자기를 많이 도와줘야 할 엄마도 환자 상태가 된다는 거죠. 뭐냐면 자녀가 중2병에 걸릴 때 부모님은 대체로 이때 갱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엄마나 선생님들은 자기도 갱년기에 적응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서로 때문에 하면서 이제 상황이 더 악하게 되는데 이 중2병에 걸린 아이들은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허세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안 좋고 자세도 똑바른 자세 안에 다 한쪽 다 힘 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세게 보이려고 욕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이 되게 착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뭐라 그러면 우리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러한 변화는 신체의 성장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늘 자기보다 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거든요. 자기보다 큰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기분 아세요? 혹시 대형 마트 가시면 무빙워크 있잖아요. 마트 끌고 다닐 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가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손잡이가 여기까지 막혀있잖아요. 밑에가. 여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앉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가 쫙 막혀서 옆에만 보이고 엄마 다리만 보여요. 근데 이제 서서히 키가 커지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나도 엄마랑 키가 비슷해지면서 이만큼이 다 보이게 되니까 다 내 세상 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느꼈었는데 이제 무섭지가 않은 거죠. 내가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요. 자신감과 하늘을 찌르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딱 보니까 수학 못해, 영어 못해, 얼굴 못생겼어,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또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는 자신감이 하늘에 떠 있다가 어느 해는 뚝 떨어졌다가 이러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한 달간 되어보면 참 좋아요. 서로 적응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달 간격, 어떤 때는 일주일 간격, 어떤 때는 몇 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데 옆에서 보는 우리가 너무 힘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꼴값을 떠내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다 해봤거든. 근데 뭐 애들 입장은 이거거든요. 엄마랑 아빠 해보는 게 나랑 뭐 나도 다 알거든.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근데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아이들은 하여튼 자신감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텅 빈 공간 그 간극을 메울 만한 뭔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허세라고 하는 거예요. 나 원래는 여기인데 내 몸이 하고 자랐잖아. 이거라니까. 기본 자세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허세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친구와 연애. 그래서 친구 올인 모드, 연애 집착 모드, 연애 모드가 아니라 연애 집착
외모 우선 모드. 공부 스트레스는 재밌는 게 생각보다 중2병 아이들보다는 중2병 환자 보호자들이 많이 여기 시달려 있는 걸 보게 됐고요. 가정불화 모드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가정불화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 싸워서 막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막 텔레비전 집어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야, 이 정도면 일찍 들어야지. 아니 들어오지 말아라. 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안 들어올게 어떻게 사냐고 서로 진짜 먹을 것처럼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밥 먹어 오늘 갔다 오게 이러고 다 그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또 늦게 들어오면 이러잖아요.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사 이거 내일 되면 잘 갔다 와 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 순간에 정말 이혼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싸울 때 부부싸움을 할 때 느끼는 공포의 정도가 보통 성인들이 전쟁을 겪을 때 느끼는 공포의 정도와 유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정말 공포스러운 거죠. 그다음 게임 스마트폰 집착 모드는 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게임 집착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인들도 휴대폰 게임 통합해서 휴대폰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고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혹시 주변에서 가정에서 또는 주변 친구들이 얘 게임 중독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됐으면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전문가한테 가서 그거는 게임 중독 치료를 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꼭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 성탐닉 모드. 아마 이거는 오늘의 얘기 연애 집착 모드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를 연관시켜서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연애 집착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 외로워요라고 말하는 게 부모님 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솔로 탈출이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잘생겼거나 굉장히 예쁘거나 뭔가가 있어서 쟤랑 사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도 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얘가 마음에 들거나 제가 마음에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특별히 없어도 사귀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 세대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무조건 이성교제를 해야 된다고 거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아까 무조건 솔로 탈출이랑 똑같은데요. 일단 사귀고 보자. 사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 우리 친구가 넷이에요. 근데 요 중에서 뭐 3명은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있고 또 지금 사귀고 있는 애도 있는데 한 명이 완전 모태 솔로인 거죠. 한 번도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는 내가 그런 애라면 그 이성교제하는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계몽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요즘에는 그 애 한 명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3명이 얘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남녀를 막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학생들이 조금 더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기다려, 너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남자애들 학원을 쫙 스캔해요. 그래서 하나 딱 골라요.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이름이 철수다. 그러면 철수야, 너 일로 와봐. 철수, 너 얘 지연이 알지? 지연이 너 철수 알지? 우리가 보니까 니네 둘이 전교에서 제일 잘 어울려. 얘네들이 오늘부터 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사귈까요? 안 사귈까요? 99% 사겨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관계니까 뭐 엄청 좋을 리가 있어요. 별로 그냥 얼굴만 좀 아는 애들 그냥 오늘부터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중학생 때는 사귀는 애들이 어떻게 다니느냐? 나랑 얘랑 같이 사귄다. 그러면 둘이 다니는 일이 굉장히 적어요. 초등학생은 둘이 다녀요. 고등학생도 둘이 다녀요. 중학생은 떼거지로 다녀요. 내 친구 한 2명, 얘 친구 한 2명 해서 한 6, 7, 8명 이렇게 주르륵 같이 다니는데 그냥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쪽팔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귀니까 오래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길게 사귄다를 3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주를 넘어가면 우리는 오래 사귀었어. 그래서
아이들이 500원 또는 1000원씩 한 사람이 이렇게 걷어서 각출해서 그 커플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커플은 그 돈을 받아갖고 뭘 할까요? 떡볶이나 피자를 사 먹으러 갑니다. 1차. 2차는 이제 노래방에 갑니다. 근데 떡볶이나 피자 사 먹을 때는 부모님들이 뭐 사 먹을 수 있을 생각하는데 둘이 노래방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얘네 둘이 노래방 가서 뭘 할까요? 노래를 합니다. 노래만 할까요? 노래만 합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밀폐된 공간에 사귀고, 우리가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 22일이나 됐는데 얘네가 뭔가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노래만 열심히 하고 와요. 그래서 막 니네 왜 노래만 해? 얘네들이 노래방을 다 좋아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 노래방에 가기에는 돈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가면 노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근데 둘이 1시간을 내내 노래할 수 있다는 거니 얘네들로는 횡재죠.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아까운 돈을 갖고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를 해야지 지금 뭘 한다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딜 갈까요? 집에 가요. 왜? 학원 갈 시간이에요. 학원이 2개면 하나 정도는 노래방에서 어떻게 안 가볼 수 있지만 2개를 안 가면 이성교제는커녕 엄마한테 이제 혼나기 때문에 학원에 가야 된단 말이죠. 애들이 뭔가 심각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귀고 보는 게 애들로서는 별로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사귀면 뭘 해야 돼? 스킨십은 필수죠. 노래방 가서 노래방 하지만 조금 해요, 뭐를. 근데 필수인데 그걸 하면서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단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긴 한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이럴 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이제 절반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껏 얘기를 하면 잘했어, 얘는 좋겠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매우 드물어요. 3살짜리 엄마 그래봤자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살만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절대 안 돼 이렇게는 못하시고 성적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은근히 헤어지기를 이렇게 압력을 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말을 하긴 했는데 참 어차피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돌아서 들어갈 거긴 하니까 내가 말을 하긴 했지만 은근히 헤어지라고 하고 진짜 엄마 아빠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거기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조금 더 많이 주면 그때부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허용하면 더 많은 친한 관계가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아이들의 생각으로는 친한 관계 될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네 나이에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 안 해도 되잖아. 엄마가 솔직하라고 했잖아. 항상 솔직해, 감정이 솔직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는데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감정이 솔직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애들한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 남녀가 같은 반이었다가 중고등학교를 남녀 따로따로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에 가서 남자를 만나니까 이성적인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초등학교 때 코 흘리던 애가 중학교 때 짝꿍하고 중학교 때 이상했던 애가 고등학교 때 또 짝꿍하고 특별히 너무나 낯선 이성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은 아니지만 이성적인 느낌인데 우리랑은 좀 다른 거죠. 게다가 예전에는 한 반에 막 60명, 70명씩 있었기 때문에 얘랑 친구 안 하고 얘 이상하면 다른 애랑 친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반에 30명 남짓 있는데 거기 남녀 섞여 있으니까 특히 나랑 친한 애가 쟤랑 사귄다고 해갖고 얘랑 안 놀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10몇 명, 12명 있는데 친구할 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또 그냥 지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마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외국 영화를 보면 그 남녀공학에서 아이들이 서로 사귀고 헤어지고 하는 것들을 봤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래도 걱정을 좀 하시는데 애들이 뭘 하나 봤더니 산책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놀이터 가서 논대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PC방 가고 주로 이런 거를 하는데 나쁜 짓을 어디서 하겠어요. 놀이터까지 가느라고 산책하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고 놀고 요즘에 놀이터 가보시면 실제로 중학생들이 많아요. 애기들보다. 남녀
애들이 거기서 즐겁게 놀고 있는 중학생 전용 놀이터라고 하거든요, 요즘 거의.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성적 떨어질까봐 또는 스킨십이 있을까봐 걱정하시지만 이렇게 뭐 많이 걱정할 만한 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이 연애 집착 모드의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특히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애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애가 봐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사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착하고 이쁜 애들이에요. 예쁜 애들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남자들이 사귀고 싶어 하거든요. 줄을 쫙 쓰는데 여기 문제는 착하다는 데 있어요.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쁘니까 애들이 자꾸 사귀자고 와요. 와서 야, 나 너랑 사귀고 싶은데 사귈래? 문제는 얘네가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싫은데? 이런 말을 못하고 아니 그게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싫진 않지? 아니 야 그럼 너 나랑 사귀어 오늘부터 1일 아니 이러다 그냥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좋지가 않으니까 오래 못 사귀잖아요. 남자애도 그렇죠. 얘가 나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걸 뻔히 아니까 오래 사귈 수가 없잖아요. 헤어져요. 헤어지고 한 2, 3일 지나면 줄 서 있는 많은 애들 중에 또 한 명이 와요. 야 너 쟤랑 헤어졌다며? 내가 기다렸어. 사귀자. 아니 지금 별로 내가 너한테 내 제가 훨씬 낫다니까 아니 계속 아니만 한다고 그게 또 사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주로 어머니들께서는 남자를 밝히는 거 아닐까? 이거 뭐가 애정 결핍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많냐면 집안의 형제가 여럿인 중에서 착한 애들 모범생인 애들 그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 형제 2명, 3명 있는데 한 명이 사고 치거나 그러니 얘는 대체적으로 착하고 말썽 안 부리면 웬만하면 다 넘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엄마가 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난 사고 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의사 표현을 잘 안 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하다 보니까 이런 거절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고백 머신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학교마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한테 가서 야 너 나랑 사귈래? 이렇게 얘기해요. 나 너 너무 좋아해. 그럼 얘가 미쳤어 싫어 그러잖아요. 그래? 너무 쿨하게 돌아서요. 내일 되면 얘한테 가서 야 너 나랑 사귈래? 야 너 어제 쟤한테 얘기했는데 채웠다면서 근데 오늘 네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 반에서 얘 고백을 안 받아본 애가 거의 없는 있어요. 이런 애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엄마는 고백을 받고 다녀도 모자란데 내 금쪽 같은 아들인데 이게 어디 가서 맨날 고백하고 채워가지고 원단이 미치겠다.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애들 입장은 이런 얘기를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아니 사귀면 사귄다고 뭐라고 안 사귀면 안 사귄다고 뭐라고 고백하면 고백한다고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백하는 마음의 기본에 깔려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 어떤 애들이 많으냐면요 외동아들 또는 형제가 여러 명 중에 막내 아들 중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 많아요. 얘네들 버리낌이 없어요. 항상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너무 잘 줄 줄도 아는데 사랑의 애틋함이 없죠. 그래서 내가 주면 쟤도 줄까? 이런 거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걱정하죠. 저기 가사노바가 되려나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 그런 애들을 제가 대학교에서 많이 보거든요. 연애를 잘해요. 그런 애들이 연애를 잘해요. 왜? 마음껏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대학생쯤 되면 여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하니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데 대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답니다. 연애는 고등학생 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다 여자친구 생긴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 생기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 연애해본 애들만 여자친구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데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너무 평범하고
이상한 애들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2병 자체가 원래 이상한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제아 비행 청소년 이거는 중2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 이상한 애들 그거를 중2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막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참 웃기는 놈일세 정도의 아이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보고도 부모님들의 반응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나뉘는데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갑자기 이상해질까요? 애들은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아요. 서서히 이상해지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물컵이라면 여기다 물을 붓잖아요. 그럼 이만큼 서서히 물이 차오를 때까지는 아 물이 안 찼네? 아직도 물이 안 찼네라고 생각하지 물이 많아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물이 넘치면 어머 갑자기 물이 넘치네? 갑자기 넘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오다가 넘칠 때가 된 건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은 주로 언제 이런 상황이 되느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중2병의 증상과 특히 그 중에서 이성교제에 관해서 들뜬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 반항과 주로 같이 찾아와요. 언제냐면 엄마랑 키가 비슷해지는 순간쯤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라고. 애들이 잘못될까요? 안 잘못될까요? 안 잘못돼요? 어디 계세요? 안 잘못된다고 말씀하신 분? 질문은 이 집에는 안 잘못돼요. 잘못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집애들은 잘못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아주 난리를 치는구만. 아주 뽀뽀도 하고 별거 다 해봐라. 그래봤자 너 3주면 헤어져. 3주에 헤어지는 게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때가 됐어. 아유 네가 그래봤자지 뭐 네가 어디 가갖고 뭐 임신을 하고 오겠냐. 임신을 시키고 네가 그럴 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성교제도 하고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머릿속이 바뀌죠. 근데 이 새끼 이거 이러다가 사고 치려고 너 그러기만 해봐 부터 시작하고 엄마가 친구랑 얘기하는데 내 때문에 미치겠어. 이거 사고 칠까 봐 걱정이야. 나는 사고 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 쌓이면 걔는 사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사고 치기를 바라지 않으면 사고 치지 않을 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많진 않지만 걱정은 되긴 하는데 뭐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이 중2병에 걸려있는 요 애가 둘째나 셋째일 때 첫째 애가 이미 다 겪어가지고 크게 사고 치더니 지금은 뭐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이런데 시간 지나면 그 옛날에 착했던 애가 되돌아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그 착한 애는 뭐냐면 내 말 잘 듣는 애잖아요. 그건 아이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엄마랑 싸워봤자 질게 뻔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가면 얘는 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인이 된다는 거는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남녀를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이제 부모님이 좀 익숙해지고 또 그런 감정의 변화가 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린이 시기의 부모의 역할은 뭐냐 하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시키고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할들을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왜?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 보시면 자립이 가능하잖아요. 이 성인기는 그런 시기거든요. 혼자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부모님이 차별하면 다 싫으시잖아요. 이때는 이게 홀로 서서 잘 사는 거를 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서 성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되는 게 아니라 홀로 서서 충분히 사랑할 만큼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수들을 하는 시기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실수를 할 기회를 안 주죠. 빨리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어린이처럼 지내다가 대학교만 가면 청소 한 번도 안 시키다가 대학교 가면 너 청소 반 해. 아무것도
자기에 대해서 생각. 그래서 요즘에 제가 대학생들 보니까 사춘기를 그때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때 도와준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녀가 성장할 때 나도 같이 성장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자녀들이 좀 컸으면 2~3살짜리 애기들하고 대화가 잘 되냐면 잘 안 돼요. 우리 애가 중학생이면 중학생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도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좀 믿고 기다리고 칭찬하는 건데요. 이게 말이 쉬운데 믿고 기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바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칭찬을 많이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칭찬은 어떻게 하는 거냐? 칭찬은 일단 무조건 가능한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꼭 이 중에 한 명이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너무 칭찬 많이 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자만심이 생기고 그러면 어떡하나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한 번 야단 맞잖아요. 기분이 상하면 상처는 남지만 그 기분 나쁜 게 회복되는데 칭찬을 몇 번 들어야 회복이 되느냐? 8번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제 야단 한번 쳤으면 8번 칭찬해줘야 9번째 칭찬에 내가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8번 야단치고 한 번도 칭찬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애들이 자만심에 빠질 일이 없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칭찬할 게 있어야 말이죠. 칭찬을 언제 하는 거냐? 뭔가를 잘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무리 없이 해냈을 때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칭찬이 있대요. 2가지. 착하다와 잘했다. 근데 너무 착하다 그건 그냥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잘했다 그러면 평가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잘하라는 뜻이구나 싫어한대요.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 뭐예요?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엄마한테 칭찬 훌륭하다라는 말. 훌륭하다고 가서 하잖아요.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죠? 다 싫어해요. 왜 이래 이러거든요. 왜 이래 뭐 시키라고 이래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칭찬을 할 때 평가의 칭찬이 아니라 감탄을 하는 거예요. 칭찬. 어머니 넌 이건 어쩜 이렇게 잘했니?가 아니라 어머 대단하다. 형용사가 들어간 감탄과 함께 이 칭찬을 하면 구체적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우리 초보자니까 1단계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사실 내가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들어왔다고 칭찬하라 했으니까 너 어떻게 집에 들어왔던 애들이 다 알아요. 왜 저래? 오늘 가서 무슨 소리 듣고 왔나요만. 근데 요만큼 기특한데 이만큼 기특하다고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약간 과장해서 감탄을 섞어서 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애들은 칭찬이든 야단이든 부모가 자기한테 말 많이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칭찬의 방법은 길거리 가다가 아주 너무나 반가운 오래된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하면 됩니다. 길거리에서 너무 반가운 이 친구 만나면 표정 어떻게 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 표정으로. 근데 아이들이 다녔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표정으로 아이들 맞아주시는 적 별로 없죠? 그래서 잘 왔어요. 공부 열심히 했냐? 이렇게 왔어. 이것만 해줘도 훨씬 집에 오고 싶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헐 정도면 충분하다. 90점 받아오고 왔다. 네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90점 받아. 너무 잘했어요. 칭찬도 길어지면 애들은 싫다는 거죠. 성적표를 보고 헐 이러면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구나. 40점 받아갖고 왔어요. 이놈 새끼 하려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나가는 이런 말
궁금해. 이러서 진짜?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진짜? 그럼 걔가 그 다음 말을 이어서 해. 그럼 계속 진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와 대박 이 정도 해주면 돼요. 어머 세 글자를 넘지 마시기 바래요. 감탄. 그리고 조금 더 칭찬할 것 같으면 형용사가 대체적으로 4글자, 5글자가 별로 없어요. 3글자, 4글자. 여기 감탄 2-3글자와 형용사. 오 대단하다. 우와 너 훌륭하다. 너무 멋있다. 이 정도면 끝나요. 오늘부터 가서 그걸 하시는데 효과가 바로 안 납니다. 애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구나. 또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곧 그만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뭐 도서관 갔다 온다더니 또 그런 거 좀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가기가 좋았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훨씬 사이 좋아지고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 집은 좀 소문소문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 2달 제가 보니까 6개월 때 됐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집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와 늘 연결된 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부모와의 관계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부모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진대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하든 뽀뽀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뽀뽀는 안 된다는 손만 잡아 그런다고 내가 손만 잡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언제든지 나한테 하면 내가 그걸 듣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음을 주는 게 바로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많이 칭찬하시기 바라면서 가정 내 소통 잘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주제가 중2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저는 아들이 4학년인데 아직 중2는 안 됐거든요. 근데 미리 공부한 것 같아서 좋았고 안 그래도 성에 대해서 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들을 수 있어서 아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칭찬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이번 강연의 주제 도서는 중2병 엄마는 불안하고 아이는 억울하다입니다. 세계 저자 이진아 소장은 500여 명의 10대와의 만남과 설문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명쾌한 솔루션을 저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도서관은 2010년 개관하였으며 문화공간으로서 정보 이용, 문화강좌, 독서 활동 등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